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건양대학교의 김문준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매아 선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양주환 아산학 연구소장님, 특히 몇 번이고 전화를 주셔서 이 발표를 독려해 주신 김일환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암 송시열 선생님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율곡 선생님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정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곡 이어서 우암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우리 선조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으셨나, 어떤 세상을 꿈꿨고 어떤 인생을 살려고 했나, 이제 그런 거를 좀 알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문들, 예를 들면 불교나 도가 사상, 얼마나 높고 고원한 그런 맑은 가르침을 합니까? 근데 그런 학문에 대해서도 엄청 이런 분들은 비판에 맞지 않았고 도학을 자기 학문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자매 선생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또 그런 큰 학자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매 선생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자매 박지계 선생의 도학정신과 성리학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좀 아까 발표하신 대로 김영원 교수님께서 성리학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학문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도학정신이 어떻게 학문으로 드러났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매 선생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주자학자였습니다. 당시에 양란 이후에 주자학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고학 경학에 대해서 주자 이전의 경학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중국의 명나라에서 엄청 발전했던 그 양명학이 들어와서 양명학적 관심을 가진 분들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매 선생은 그냥 초지일관,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자학으로 학문에 큰 그 기둥을 세우셨고, 그거에 입각해서 평생 이 학문을 논하고 또 세상에 당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러셨던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주자학자이면서 동시에 율곡 선생을 엄청 존경했습니다. 보통 이 학자라고 하면 왜 불교와 도교와 성리학, 도학이 이렇게 구분이 되냐면, 성리학은 이 수기와 치인 양 측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도불은 수시는 엄청 높은 수준인데 치인의 방도가 없다. 그래서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러니 수기와 치인의 양 측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주자 생각이셨거든요. 이게 고려말 이후에 그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이 이분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삼은 이유가 전 세상을 풍미했던 불교나 도교의 높은 그런 그 가르침을 극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만한 복음이 주자학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주자학은 그래서 수기와 치인이라는 양 측면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자매 선생이 율곡 선생을 이렇게 존경했냐 보니까 주자를 존경한 것과 같아요. 양 측면을 학문의 중심축으로 잡고 그것을 다 성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곡 선생도 제가 존경한 이유를 보면, 굉장히 그 율곡 선생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도학자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수기와 치인 양 측면의 학문의 큰 줄기를 이루시고, 그것을 지성의 어떤 전통으로 세웠던 그런 것을 자매 선생은 간파하고 그걸 존경한 게 아닌가. 아까 김영원 선생님 말씀하신 바처럼 그 박지계 선생은 젊었을 때 학통이 어떻게 오는지 잘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독학에 가깝게 공부를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율곡을 잡았다면, 아까 김영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는 퇴계학이나 율곡학이나 이렇게 큰 이렇게 저런 게 없었어요. 구분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율곡에 특히 중심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는 것은 요건 이제 박지계 선생이 율곡 선생을 본인의 눈이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도학을 정면으로 주시했다는 거죠. 수기와 친 양측면을 바라보았고 율곡의 그런 경세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소문에도 즉각 얘기하시고 인조반적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의 율곡의 많은 봉사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거의 따라 하시고 그러한 방책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세는 뭘로 하냐? 두 가지 방책입니다. 하나는 안민책입니다.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맹자 사상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항산이 없으면, 즉 먹고 살 게 없으면 인간다운 도심을 하는 항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를 그렇게 조선 선비들이 좋아했던 거는 그 옳고 그른 도덕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얘기 해야 된다. 그거를 선비가 그게 자기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세의 측면에 나서야 되고 스님이나 도사들 같이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나오면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매번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들의 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자는 거거든요. 세금을 경감하고 군역을 감화시키고 양반에게 호포세를 물리고 그게 다 뭐겠어요? 기존의 특권층으로 빠져 있었던 그런 책임으로부터 빠져 있는 걸 자기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역의 토호들 뿐만이 아니에요. 왕족들, 외척들, 수없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노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개혁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출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세가란. 매번의 경세가란 그런 거예요. 율곡이 그래서 존중을 받는 거고 주자가 그래서 존중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을 존경한 사람들이 그래서 존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매 박지계 선생도 그 줄에 서겠다는 겁니다. 나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상소문을 보면 거의 율곡 선생의 그 많은 봉사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그냥 부패와 부조리를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가지 방책인데 하나는 안민책이고요. 일반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 만들겠다. 너무 가렴 주고 부패, 부조리 이거 없애지 않으면 이게 지금처럼 무슨 산업사회여가지고 무슨 뭐 식당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 붙여 먹는 건데 그거를 다 싹싹 긁어가 버리면 자기 부모를 제대로 모실 수가 있어. 애들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도학자들은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세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안민책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밥 먹고 살아도 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게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고 세시치시때도록 화나 짜증을 잘 내요. 화나 짜증을 잘 내면 뭐예요? 다 소인배들이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너네가 안 따르면 아무 때나 화나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처자한테 누가 화나 짜증을 냅니까? 누가 자기 주변에게 화나 짜증을 냅니까? 그런 공부가 안 되니까 화나 짜증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 수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나 도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참선하지만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음식이 내가 입에 안 맞아도 함부로 짜증내지 말고 그래도 먹을만 하네. 그래야 되고 애들이 눈 밖에 나는 짓을 해도 당장 호통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와 덕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어떤 게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면벽 참선하는 것도 정말로 엄청난 거죠. 어떻게 생 몸에 피가 돌고 여기 근육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도학자들은 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수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노비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새
중국 사람들이 하도 법치 하면서 예치 그러니까 예치란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예치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왜냐? 그거는 통치자 입장이거든요. 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법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통치자가 내 뜻대로 이 백성들과 나라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를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비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교하라는 거예요. 예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네가 솔선수범하라. 그걸 누구한테 말했어요? 제자나 아랫사람 자식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임금에게 했고 선생에게 했고 부모에게 했어요. 그게 예교의 핵심이거든요. 이 전통이 끝나는 순간 한국의 문화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도학의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산속에서 도 닦지 말고 집에서 예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스님같이 생활해요. 아침 선 오시면 일어나서 사당부터 가서 문안 인사드려요. 청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사람 부엌에 가서 그 집안 식솔들 다 다스릴 봉양할 준비하고. 그리고 다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딜 자기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에헴하고 앉아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의 그 일상생활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해요. 아침부터 식전에 다 독서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교예요. 그러니까 경세책에 수기책하고 경세책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걸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안민책에 적극 나서서 부패한 그 관리들이나 그 측근들이나 아이고 상소문 올려서 대거 공격하죠. 타협하는 게 없어요. 지방관들 잘못 만나면 되게 혼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고을에 있으면. 그러면 지방관들이 내려와서 아무리 과거급자하고 집안 빼기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르신 그 마을에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을에 오면.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와 치인. 그러니까 치인을 해서도 안민과 예교. 안민을 통해서 경세에 접근 그 안민책에 나서고 그러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못하게 하고 그게 어른들의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예교하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타의 모범이 되도록 자제들의 모범이 되도록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학의 기본 핵심이에요. 이거를 자묘 선생이 평생 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묘 이건 뭐 예학이 어떻고 예론이 어떻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자묘 선생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분이 예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경세적 측면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이론가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통을 세울 수 있을까? 왕통을 성통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분들의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이래라 저래라 윗자리에 앉아서 지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교 사상에 의하면.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리사욕, 사정을 제거하고 내려놓고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그 자묘 선생은 학문의 중심이 있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도학사상의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에 대한 도학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열한 교수님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럼 저도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좋겠습니다 했더니 벌써 경물지지론과 인심도신론 좋은 논문이 나와 있어서 그랬었는데 또 오늘 김영원 교수님이 또 자세히 앞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빼고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출사와 경세 참여를 보면 이분이 두 차례 그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한 30살 무렵에 학행으로 천거돼서 나와요. 이제 이때는 큰 선비들, 젊은 선비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가서 큰 역할은 안 하시죠. 주로 이제 학문에 몰두하는 기간이 30대, 40대도 계속됐고요. 두 번째는 인조반정이에요. 인조반정이 이게 엄청 큰 일이었죠.
왕을 폐위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영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종 추승 문제하고 계운공 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선 선비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 각종 예제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고요. 이분이 51세에 인조반정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의 시대를 이끌어 주실 선생님으로 조정에서 세 분을 모셨는데 김장생, 장영광 선생과 함께 세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이 차가 무려 25세, 20세, 이분은 고작 쉰 몇 살이에요? 51살. 저보다도 10살도 더 적네요. 그런 사람이 같이 이 엄청난 분과 추천됐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건 작은 일이 아니죠. 이미 벌써 30, 40대 엄청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미 이분은 30, 40대 저는 주변 분들한테 이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분이 다른 얘기는 다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이분이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 인조가 왕위에 즉위한 뒤에 한 몇 년 후에요. 한 10년 후가 되나요? 14년 후가 되나요? 10년 후쯤 되는군요. 그때 임진왜란이 났는데 병자호란이 벌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쪽에 청나라 군대는 우리랑 상대가 안 됩니다. 보셨겠지만 대포를 쐈어요. 그냥 남한산성에다가. 그리고 얼마나 기동력이 셌는지 밑에서 남쪽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갔는데 남한산성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항복할 거냐 끝까지 항전할 거냐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엄동설한의 12월 달 추위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분은 끝까지 자수를 제가 세보니까요 4,400자가 넘는 척화상소를 올립니다. 그런 상황에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 저런 야만인들한테 이거 항복하면 우리가 오랑캐가 되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척화는 우리들만의 도가 아니다. 바로 그 천조 명나라에 대해서 쟤네들이 신하의 도리를 안 지키고 핍박하는데 그걸 우리가 용납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동방 번국의 신하국가로서 어떻게 천조의 제조의 은혜, 명나라의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살려준 은혜를 그걸 저버릴 수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게 사실 요새 젊은 애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미 명나라는 망했는데, 망해가는데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 나한테 별로 도와줄 것도 없어. 근데 이거 우리를 지키겠다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무서운 거라고 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망해가는 국가를 어떻게 그 편을 드냐고요.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도 한국이 그 한일 합방 이후에 강제 합병한 이후에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한국 사람 이게 뭐야 도대체.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부강하지도 않으면서 왜 버티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척화에 대한 얘기가 아주 강력한 척화론을 제시했어요. 이것도 한 1000여자 정도 써서 모방만 한 게 아니고요. 대충 흉내만 낸 게 아니고 4,400장을 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말들을 동원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 오랑캐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도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60세에 만원소를 올렸어요. 만원소라고 해서 한 만여자인 줄 알았더니 16,000자가 넘어요. 이게 다 율곡 선생 상소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썼어요. 정치, 군사, 경제, 교육 체제 전체를 성리학의 원리, 도학의 원리를 싹 다 재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열정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의를 저버린 화치는 국가가 망하는 거다. 지금 우리 조선이 망하고 안 망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한국 민족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당장 숨 붙이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권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양아치로 볼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선조가 그 후손들에게 할 짓이냐? 차라리 여기서 깨끗이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이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세금 감면하라. 지금 국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모든 국방 비용이나 이런 그 전후 복구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누구 때문이냐? 왕 정신 못 차려서 그래. 왕과 그 측근들 정신 못 차려서 그래. 여전히 광해군 때 그 광해군을 누가 요새는 이병헌이라는 그 배우가 나와서 그 광해군을 연기해가지고 광해군이 스타가 됐습니다만 광해군 같이 못된 왕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한 짓이 뭐냐면 그 수많은 처첩들의 집을 져주느라고 지금 경복궁 외에 모든 건물을 진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예요. 누가 제정신 같은 인군이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냥 여염쯤에서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백성들이 좀 산뒤에 해야지. 왜 그걸 서두르야 되냐고요? 그것처럼 여전히 그런 패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실, 그리고 그 왕족들, 그리고 외척들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지간히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대충 친하게 지내지.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이런 분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제 선발로 해서 글줄이나 쓰고 시나 좀 짓는다고 그런 거 인재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학덕으로서 예교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고 안민을 제대로 행할 사람이냐 그거 보고 뽑으라고. 이건 다 누구 얘기예요? 총암 조광조 선생이 현량과 한 걸 율곡 선생이 한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분이 어떤 창의적으로 뭔 말았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주자 그리고 정암 조광조 그리고 율곡 이 선생 이런 정통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명한 거죠. 그 학문의 연원과 목적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 64쪽으로 왔는데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철저히 주자의 학문 따르겠다는 거고요. 그 주자에 따라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게 65쪽에 있는데요. 둘째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요. 주자와 율곡에 왜 존경했냐? 그 학문을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학문을 따르는데 수기에 존독성 도문학해야 된다. 이거 중용에 나오는 거잖아요. 존독성이 뭐예요? 내 마음이 덕이 있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한다. 덕성을 높인다. 좋은 덕성.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덕이 있어서 사람이 따뜻한 것만 갖고 안 되고 도문학, 어떠한 지식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뻘짓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 도문학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김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물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책을 안 읽은 선비가? 그러면 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따뜻하고 풍성한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해야지. 지금 AI 시대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관심도 없으면서 선비인치 한다? 자매 선생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무슨 학덕이나 높이고 있다고 애헴한다고 해서 어른이냐? 아니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경물 공부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러니까 경물 공부에 주력했다는 것은 당시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주자학 갖고 이 세상 못 구원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가적인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양명학적인 생각에 돌아서서 양명학의 실천학, 즉각적인 효 실천하고 도덕적으로 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가는 오래 못 버틴다. 특히 한두 명 뛰어난 사람이면 몰라도 나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공부 안 하면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좋은 마음 갖고 한다고 하면서 남한테 피해주고 잘못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경물 공부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에 권특기 선생이랑 그렇게 논쟁을 하고 그 조익 선생하고도 그렇게 논쟁을 했던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분들이 무슨 공부를 왜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경물설이든 인심도심설이든 사단칠정론이든 인물성론이든 논쟁하는 걸 보면요, 극단적으로 합니다. 그냥 대충 봐주는 법이 없어요. 사제관에도 그렇죠. 우리는 옛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제자들도 끝까지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몇 번이고 편지 쓰고요. 선생님도 그 나무라는 적이 없어요. 그럼 선생답지 못한 거예요. 너가 뭐가 어떻게 문제가 있냐를 다시 또 조곤조곤 답변을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정말 한국 사람들 지금 K-팝은 저리 가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가 바로 그런 것 속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거기에서요, 만해 선생이랑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서신을 교환하면서 경물치지론을 공부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 두 분이 무슨 적인 줄 알았어요. 권득기 선생은 자매 선생 보고 너 공부 들떨어졌다 그러고, 자매 선생은 권득기 선생 보고 너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했지 들떨어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기 만해 선생은, 권득기 선생은 자매 선생 보고, 그럼 내가 그럼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또 막 험악하게 하고 막 이게 막 편지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권득기 선생이 나 이제 병에 들어서 곧 죽을 거거든.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자면 선생이 또 이거 너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그 병석에 누워서도 하시고, 그러면 저 같으면 어지간해서 친구가 그 정도면 그래 알았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이자 했을 거 아니에요? 자면 선생이 또 거기에 대한 반박 편지를 보냅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도 안 봐줘요. 그리고 말도 엄청 날카롭습니다. 그걸 잘 모르면 옛날 선비들은 별 거지 같은 것 같고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공리공담했다고 일본 사람들은 조선족들한테 다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그러려고 왜 그랬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조선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으면 지배하기도 어려우니까 내비둔 거죠. 우리까지 지금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큰 어른을 위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의 뜻과 마음을 오늘날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 배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 선생 그 공부하는 거를 그래서 한 거다. 그리고 주자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뒤로 제가 몇 페이지를 썼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론에 대해서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당시 선비들이 했냐라고 하는 거를 많은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성리학을 이어서 예학시대가 왔고 성리학에 기반해서 예제사회를 구축한다고 그랬고, 저는 그게 잘 안 와닿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선비들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성리학하고 예론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론이 발전해서 성리학 발전했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갑자기 양난 이후에 예학이 엄청나게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그거는 성리학적 측면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활발해집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나서 한 200년 지난 뒤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학문의 주작의 윤곽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고치고 뭐를 개선해야 되고 뭐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는 겁니다. 79쪽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얘 왜 하냐? 저 자매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왜 하냐? 얘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묘한 높은 경제 얘기만, 형이상학적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천리만 얘기하고 심성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떨어져 있다고. 당장 필요한 건 뭐냐? 그거를 현실에 적용해서 행하는 거야. 그러니 천리 심성론만 하는 건 안 되고, 우리가 도불과 다른 이유는 그런 현묘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야 될지를 따져야 돼. 그것이 실학이지.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 이 당시 사람들의 책임감이란 엄청났던 거죠. 자기 혼자 여기서 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리나 그 마음 본성만 논하는 것은 허공에 있는 높은 고담인 거야. 그래서 이분 문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성 논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예론으로 갑니다. 그건 뭐냐? 이제 실천해야 한다. 그게 양명학과 다른 거예요. 양명학 예론 안 하죠? 경세론 없죠? 도불에 그런 게 있나요?
높은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없잖아요. 도학이란 바로 그것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안민과 애교를 하겠다. 그러니 그걸 하는 게 학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어르신께 너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도학 정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안민과 예교라는 거예요. 이분의 학문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상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